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 김봉환입니다. 첫날이니까는 이름을 한번 써드려야 되겠죠. 김해김가요. 그 다음에 봉우리봉자 씁니다. 그 다음에 빛날 환자 써요. 저랑 같은 동성 동본이신 분들 많죠. 김해김가가 제일 많잖아요. 본문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개괄적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온라인 강의라는 게 현장 강의에 비해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장점이 많은 교육 방법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의 1급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멀게는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어떤 곳에도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다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시간도 초월할 수가 있죠. 그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저를 불러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도 좋고,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1급 합격,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시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1급 200문항이죠. 글자 수는 3,500자고 200문항입니다. 200문항 커트라인이 80%니까 160점이 커트라인이죠. 2급까지만 하더라도 70%가 커트라인인데 명색 1급이라 커트라인을 좀 올렸어요. 80%가 커트라인입니다. 1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그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은 배정한자 및 출제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출제 유형이 나오죠. 문제 200문항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훈음이 32문항, 도금이 50문항. 많은 것부터 설명하자면 한자 쓰기 요게 40문항. 합쳐가지고 122문항이 도금, 훈음, 한자 쓰기. 요 세 부분이 가장 큰 맥락인데 122문항입니다. 가장 큰 줄기죠.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쏟을 겁니다. 강의 시간도 여기다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왜냐면 200문항 중에 122문항이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되면은 거의 합격권에 근접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각각 한 10문항씩 있는 것들 이거의 그 큰 줄기에 비하자면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수 10문항, 장단음 10문항, 완성형 15문항. 완성형이라는 게 이제 사자성어, 빈칸 채우기 사자성어 한 15문항 1급은 나오고요. 1급은 장단음이 10문항 나오네요. 2급만 하더라도 한 5문항인데 1급은 장단음이 10문항이나 나와요. 그다음에 반이어 10문항, 동이어 10문항, 동음이어 10문항. 그다음에 단어 뜻풀이 10문항. 그다음에 약자, 속자 3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들을 그 뒤에 우리 교재는 뒤에 그 한자 유형별 익히기라 그래가지고 출제 유형별 익히기라 그래가지고 따로 부록으로 빼놨습니다만은 요거 우리 그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나머지 요런 부분들 상대어 반대어 그다음에 유의어 사자성어 뜻풀이 약자 속자까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뭐만 빼고요? 장음만 빼고요. 이 장음이라는 게 저도 이제 한자로 이제 급수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시험을 오래전에 쳤었죠.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 2000년 초반에 친 것 같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급 치려면 2급 합격한 사람만 1급 치는 그런 어문에서는 그런 그 제한이 있었어요. 2급도 치고 1급도 쳐보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특급도 쳐보고 다른 상공에서 시험도 쳐보고 그랬는데 어문의 시험. 이게 우리 이제 어문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문의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장 문제가 1급에서 10문항 나옵니다. 이 장음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그 관련 단체에서 무슨 출제도 해보고 그다음에 채점도 해보고 시험 감독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이게 이 작은 부분이 그 중국어에서 그 성조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한시 지어보신 분들은 평측법이라고 아시죠? 이런 게 다 그 한자의 의문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음이 의문학입니다. 언어학 중에서도 문자학 중에서도 의문학과 관련된 측면인데 이 부분이 무슨 그 맥락 체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무턱대고 외워야 되는 분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의문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평생을 그 부분만 천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심오한 그 좀 공부할 양이 많은 방대한 그런 분야인데 이거를 단기간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뭐 맞춰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체계가 있고 맥락이 있으면 미루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면은 그런 그 체계 맥락만 대강만 짚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라면은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임도 이게 사실은 시험 초반부터 무용론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장음 부분은 국가 무슨 공인 관련 시험에서는 저기 무슨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 말고는 한자 급수 여기 나오는 거 이외에는 뭐 장음을 물어보는 시험이 없을 겁니다. 국어 시험이라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음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구분하는 게 뭐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 보고 단어 보고 눈으로 보고 다 파악이 되고 들으면 또 맥락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구분하고 그런 게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효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용론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왔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대비는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외우겠다고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한자 1급 3,500자 익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강의 때 기출문제를 한 해 풀어볼 건데 그때 이 장음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몇 가지 팁은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다 언급을 할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122문항 도금 50문항 그 다음에 훈음 훈이라는 게 뜻을 말하는 건지 아시죠? 훈이라는 게 한자로 1급이니까 한자로 써드려도 되겠네. 도금이 이게 50문항 그 다음에 훈이라는 게 가르칠 훈자인데 이게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훈과 음을 적는 게 아까 32문항 32문항 그 다음에 뭐였었지? 한자 쓰기 그 한글을 한자로 옮겨 적는 그 부분 있죠? 요게 이제 40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2문항인데 사실 도금에서는 글자의 난이도로만 보면은 어렵기로만 보면은 도금에 나오는 글자들이 더 어려운데 그냥 음만 읽어내는 거라 여기서는 사실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훈과 음을 적는 데서 훈 적는 걸 조금 어려워하셔가지고 요거보다는 여기서 조금 많이 틀리시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게 이제 한자 쓰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 상위급수든 하위급수든 막론하고 다 어려워합니다. 한자 쓰기. 문항수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죠. 실력을 완벽히 다져가지고 우리 1급 같은 경우는 3,500자 중에서 쓰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2,005자죠. 한 2,000자 정도. 선생님 보통 보면은 그 쓰기 한자는 2급 같은 경우
경우는 총 배정 한자가 2355자인데 쓰기 배정 한자가 1817자. 여기 3급 배정 한자 몽땅 다거든요. 그런데 왜 1급 같은 경우는 쓰기 배정 한자가 2355자, 2급 배정 한자 몽땅 다가 아니고 이렇게 줄었어요. 이 안에 350자가요. 이게 인명자, 지명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지명에 들어가는 글자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잘 보기 힘든 생활한자가 아닌 글자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2급 글자지만은 읽을 줄만 알면 된다. 그래가지고 쓰기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1급은 한 2000자 정도로 요거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한 1급 도전하신 분들이라면 한 1000자 정도. 1000자면은 한 4급 배정 한자까지는 웬만하면 쓸 줄도 좀 아셔야지. 이 정도 수준 아닌데 1급 도전하신 분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많이 다른 분들보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쉬운 글자들이라고 제가 그냥 넘어가는 글자들도 본인이 복습하면서 다 익히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요 2005자 쓰기 배정 한자 여기서 지금 판가름이 날 거예요. 쓰기가 요 한자 쓰기뿐만 아니고 뒤에 그 완성형이든지 그 다음에 뭐 유의자, 상대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한자를 직접. 어문의 문제가 왜 어렵습니까? 장음 문제 빼고는 다 주관식이잖아요. 190문항이 다 주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노트에다가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습하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복습은 열심히 하셔야 되죠.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복습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맨 마지막에 부스 특강 2강 합쳐가지고 한 40강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00자 40강 이내. 그러니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강당 한 100자씩 이렇게 쑥쑥 나갈 겁니다. 100자를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죠. 1급 배정 한자, 그 다음에 2급, 3급, 4급 요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1급 배정 한자를 따로 이렇게 떼어놨죠. 1145자, 1급 전용 한자 1145자 요걸 따로 떼어놨는데 요거를 좀 뒤에 하겠고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그 2급 배정 한자 있죠. 2355자 요걸 먼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2355자 중에서도 2급하고 3급, 4급까지 주로 강의를 하게 되겠고, 저 밑에 이제 5급 이하 글자들, 쉬운 글자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1급이니까는 맡겨둘게요. 그렇지만 하위 급수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중요한 글자들 있죠.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글자들. 하위 급수지만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글자. 이게 사실 이런 글자들을 급수로 나눠 놓으니까는 무슨 난이도고 막 급수에 따라서 막 난이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눠놨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급 글자 중에서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명자, 지명자 이런 거는요. 실제 생활에서도 잘 보기 힘들고 시험에서도 도금으로만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런 데다 많이 에너지 쏟지 않을 겁니다. 3급 이하 글자 다 생활 한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쓰고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런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쉬운 건 여러분한테 맡겨드리고 근데 아주 쉬운 거 맡겨드렸는데 그것도 모르신다. 그러시면은 사실 1급 준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난 1급 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더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야? 174페이지. 순서를 바꿔서 2급 배정 한자, 2급에서 8급 배정 한자 먼저 한다고요. 2355자인데 여기서 2, 3, 4급 글자 위주로
5급이라도 좀 중요한 글자, 6급이라도 좀 중요한 글자들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자, 여기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이 혹시 말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러분한테 많은 건 가르쳐 드려야 되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예, 우리 또 인터넷 강의 장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속도를 늦춰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0.8배속으로 이렇게 늦춰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너무 쉽다. 예, 더 빠르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시간 없는데 더 빠르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1.2배속으로. 예. 자, 이 지금 1급은 번호를 안 먹여놨죠? 예. 번호를 안 먹여놨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절과자부터 나가보도록 할까요? 2급 배정 한자. 예, 이것도 2급 전용 한자, 임명자, 지명자로서 들어온 건데요. 예. 절과자는 그래도 뭐, 요거는 알아둘 만한 어휘들도 좀 있네요. 가야. 자, 오리엔테이션이 1강이었으니까는 이게 2강이라고 할까요? 자, 2강. 자, 절과자. 사람 인변에다가 더할 과자를 썼죠. 예, 그래서 가야. 예, 이 야자도 가야 야자입니다. 가야 아시죠? 예, 거기 금관가야라고도 나왔는데 예, 육가야 하면은 금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예, 고령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래서 육가야 아닙니까? 예, 그 가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람. 예, 가람. 남자 무슨 남자입니까? 쪽남자라는 거거든요. 청출어람 할 때 나오는 글자죠.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할 때. 아무튼 가람 하면은 요건 사찰, 절을 말하는 거죠. 절을 미하는 사자, 찰자, 유의자로 알아두시고. 도금은 어렵지 않죠. 형성 문자들이 대부분 도금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더할 가짜에서 가라음이 그냥 그대로 나와주면 아주 쉽고요. 약간 파생된 경우도 많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형성 문자는 도금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두 번째 가지 가짜. 나무목에다가 오를 가짜를 썼죠. 이것도 도금 어렵지 않고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글자죠. 가지 지자 이런 거 있죠. 유의자. 사자성어 하나 볼게요. 남가 일몽 하면은 여기 고사가 있죠. 꿈몽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들이 좀 많습니다. 남가 일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장춘몽, 그다음에 한단지몽. 한단지몽이 조금 어렵겠네요. 한자 쓰기가. 요건 도금도 어렵습니다. 이게 조나라 서울 그러면 한 그래요. 한단. 그 다음에 요 단자도 조나라 서울 단 그렇습니다. 한단지몽. 한단지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아무튼 한단 하면은 춘추전국 시대 조나라. 이 조나라예요. 이 조나라. 사람 성씨 요 조씨도 있죠. 조자룡 할 때 이 조자가 나라 조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조나라 서울 한단이었어요. 한단지몽. 아무튼 한단지몽, 남가일몽, 일장춘몽, 꿈몽자 들어가는 사자성어들은 다 의미가 세상사 덧없음, 인생 덧없음 이런 의미죠 주로. 그 다음에 꿈몽자 들어간 것 중에 장주지몽, 호접지몽 이거는 이제 도가적인 딱 냄새가 풍기죠. 무라일체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 말고도 약간 발전해서 그 장주지몽, 호접지몽도 인생사 덧없음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꿈몽자 들어가는 사자성어들은 대부분 인생사 세속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덧없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사람 성씨 성일 때는 가인데 우리나라도 가시 있죠. 가시. 흔한 성은 아니고 희성인데 제가 아는 가시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은퇴한 선수입니다만 옛날에 롯데자이언츠 투수 있었어요. 왼손 투수였는데 가드겸이라는 투수 있었습니다. 좀 롯데자이언츠 팬이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년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롯데에서 뛰다가 뭐 다른 팀으로 이적도 많이 했었는데, 사람 성씨할 땐 가입니다. 근데 이게 장사할 때는 고가 되죠. 도금이 바뀌어요. 이런 경우를 전주문자라고 배웠죠. 장사고. 그래서 가로 이룰 건지 고로 이룰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글자가 성가로 쓰여가지고 도금으로 잘 나올 리가 없겠죠. 사람 이름 물어봐야 되는데 나오겠습니까? 주로 두 글자를 물어보니까요. 다 그 장사고의 의미로 물어볼 겁니다. 고라고 읽으시도록 하십시오. 도고란 단어가 보이네요. 도고. 도자가 이게 그 수도 도읍할 때 그 도자 아닙니까? 도고 하면은요. 도매상이죠. 도매상이라 할 때 이 도자를 씁니다. 이 도자가 뭔가 종합적인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도에 보면은 뭔가 종합적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다 종합적이잖아요. 그 안에 그 시설들이 다 저기 집약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자가 뭔가 종합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레가에다 오를 걸 쓰면 이것도 뭐 예외 없이 가라는 의미 나네요. 수레 가자입니다. 수레 가자인데 요것도 인명자 지명자로서 들어온 건데 요거 이제 인명에 잘 들어가죠. 맹가 하면은 누굽니까? 맹자님 말하는 거죠. 맹자님 이름이 가예요. 공자님 이름은 뭡니까? 구죠, 구. 그래서 거기서 구가 하면은요 공자님, 맹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가학 하면은요 공맹학, 유학을 얘기하는 거죠. 유학을 다르게 칭하는 이칭들이 많은데 구가학, 공맹학 그러기도 하고요. 뭐 수사학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물가 숫자라는 거예요. 물가 사자. 수사학.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게 이 공자님이 수수하고 사수 사이에다가 거기 어느 땅에다가 학당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셨다. 거기서 유래한 수사학도 그 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님 어머니께서 이 교육열이 상당하셨죠. 맹자 어머님 그 교육열에 관한 이런 고사성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이니 가친단기도 맹자님의 어머님의 교육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가친 맹자님 어머니 모친께서 단기 하면은요 끊을 단자에다가 그 기자가 틀기자, 배틀 기자 아닙니까? 옷감 짜는 기계잖아요. 옷감 짜시다가 그거를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공자님한테 공부라는 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이 옷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랑 같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잘랐어요. 맹자님이 어디 공부 보내놨더니 공부하다 말고 힘들다고 엄마 나 힘들어요 하고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이놈 자식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 한석봉과 관련된 이야기. 한석봉 이렇게 찾아오니까 어머니께서 불 꺼라. 떡 쏘시고 한석봉 글씨 쓰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머님도 짜고 계시던 배틀을 내가 이거 짜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공부시켜놨더니 공부 다 안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그거는 옷감을 짜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가 마찬가지다. 해놨던 공부가 다 도로함이 탑을 돼버리는 거다. 그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옷감을 잘랐죠. 자, 그 정도. 가친단기라고도 하고요. 단기지계라고도 하죠. 단기지계. 단기는 똑같고요. 지계는 이제 갈지자에다가 경계할 게 있죠. 단기지계, 가친단기.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2급 배정 한자들이네요. 요거는 부처 이름 가자. 요것도 이제 도금 문제로만 나올 겁니다.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부처 이름 가자. 석가모니 할 때 요 가자 쓰죠. 석자는 풀석자에다가 부처 이름 가자에다가 모자가 보리 모자라는 거고 니자가 여승 니자. 비구니 할 때. 그리고 가섭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요게 잎사귀 엽자죠. 가엽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게 섭이라고 발음될 때가 있죠. 우리 그저 온도, 섭씨라고 할 때 이게 섭자로 되죠. 읽히죠. 이때도 가섭입니다. 그 불교 관련 어휘들이 한자 어휘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그 불교 관련 어휘들 중에서도 특히 산스크리트어, 그 버머라는 거를 음역한 그 한자어들 있죠. 그게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음만 차용을 해다가 쓴 게 어려운 거죠. 그죠? 예, 의미를 담고 썼으면 의미로 추론을 할 텐데 이게 음만 차용을 해다 썼기 때문에 왜 한자 조합이 그렇게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 어휘들이 많습니다. 예, 이 가섭도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예, 높여가지고 이제 가섭존자라고 하죠.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으뜸가는 제자였어요. 예, 가섭. 카사피라는 산스크리트 범어를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가섭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가섭. 그 다음에 아름다울 가짜. 굳이 안 써봐도 되겠죠. 사람 인변에 쌍토규를 썼습니다. 쌍토규인데, 이거 쌍토규 때문에 써봐야 되겠네요. 사람 인변에다가, 이게 쌍토규라는 게 흑토가 2개 있기 때문에 쌍토예요. 아시죠? 쌍토규 했는데, 규라고 읽지 않고 가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름다울 가. 어려운 글자는 아니고, 예, 유의자, 상대자 보시고, 유의자는 아름다울 미자, 상대자는 추할 추자 되겠죠. 가경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가경도 2가지가 있네요. 예, 아름다울 가자에다 경치경자, 가경도 있고요. 아름다울 가자에다 지경경자, 가경도 있죠. 점입가경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건가요? 예, 지경경자죠. 점입가경이라고 할 때 경치경자 쓰면 안 됩니다. 예.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지경이 펼쳐진다. 이걸 경치경자를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자성어에서 보통 한 글자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한 글자에다가 이렇게 블랭크 해놓고 거기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완성형 문제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어디를 잘 틀리는지를 알죠. 점입가경도 어디를 블랭크를 잘 칠까요? 경자에다 잘 쳐놔버려요. 이거를 경치경자, 볕경자를 잘 써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미인방명이란 말도 있지만은 같은 의미로 가인방명이라고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수명이 짧다 그러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실언가자. 더할 가자 밑에다가 나무목을 했습니다. 요거는 훈과 음을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잘 등장을 하는데 실엉이라는 게 뭔 줄 아시나요? 실엉. 시골 출신인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보통 나무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요. 2개 이렇게 천장에다 줄 매달아가지고 2개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옷도 걸어놓고 막 하는 거예요. 물건 올려놓기도 하고 주로 옷 많이 걸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실엉이라고 합니다. 공중에다 뭔가 걸쳐놓는 거 이런 의미로 요 가짜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가교하면은 뭐예요? 다리 놓는 거죠. 가설도 좋고 십자가라 그럴 때도 실엉 가짜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빠졌는데 가공이란 단어 요거 적어 놓으시죠. 가공이 뭡니까? 공중에다가 실엉을 뭔가를 걸쳐놔요. 그러면은 위에서 끈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현실이 없는 거. 가공인물 하면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을 가공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공 반대를 물어봅니다. 가공 반대가 뭘까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자, 열매 실자, 약자 이렇게 써요. 있을 제자 써요. 가공 반대 실제.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짜 들어가는 사자성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옥상가옥이라는 말이 있죠. 집 위에다가 집을 여기서 실언가가 이제 얹히다, 뭐 세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집 위에다 집을 더 올려놨어요. 요즘이야 뭐 아파트도 있고 2층 집도 3층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줄여가지고 가짜 빼버리고 옥상옥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옥상가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사족이란 말이 있죠. 사족. 화사첨족의 줄임말. 그림화자, 뱀사자, 더할 첨자, 발족자. 뱀을 그리는데 발을 더했어요. 뱀을 막 잘 그려보겠다고 누구한테 막 의뢰받았어요. 귀중한
사람한테. 그래서 진짜 잘 그려보겠다고 막 잘 그려놓고, 너무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막 다리까지 막 그렸어요. 뱀의 다리가 어딨어요. 예,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림 전체를 망쳐버린 거죠. 예, 이 옥상 가옥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집을 잘 져놓고 그 위에다가, 예, 집을 더 멋있게 져보겠다고 집 위에다 또 집을 올렸어요. 그래서 옥상옥, 예, 화사청족, 사족, 예, 비슷한 의미입니다.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틈가짜, 결을가짜. 예. 중요한 글자죠. 예. 어려운 글자는 아니고 날일변이고 그 틈가, 결을가하고 그 밑에 거짓가하고 오른쪽 부분이 똑같죠. 동일하죠. 예. 거기서 가라는 의미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형성 문자입니다. 그리고 약자도 예, 그 오른쪽 부분을 똑같이 그 도리어 반자로 쓰면 되죠. 그 약자 나와 있죠. 예. 같은 패턴입니다. 보시고 거리가짜 넘어갈까요? 거리가짜는 단일행 가운데 쌍토규가 들어가 있죠. 아까 아름다울까도 그랬습니다만은 쌍토규가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울 가, 거리 가, 가라는 의미 나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어휘들을 보시면은 가두 하면은 길머리, 거리머리, 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두 행진, 가두 시위할 때 그 가두를 그렇게 씁니다. 가판하면은 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가판대할 때 가판을 그렇게 쓰겠죠. 그리고 사자성어, 사자성어들이 좀 빠졌네. 칸이 좁다 보니까 뺀 게 그 사자성어들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죠. 가담항설. 항자고 뭐 항자도 뭐 골목항 그러기도 합니다만은요, 거리항 그러기도 해요. 이것도 거리가 거리항. 그러니까 이 글자가 서로 유의관계라는 거죠. 가담항설. 그러니까는 가항에 거리에 떠도는 말들이에요. 이 말 속에는 길거리에 그냥 떠도는 말들이니까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분별하기도 힘들고요. 출처가 어딘지도 알기 힘들어요. 그런 거를 가담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뜬 소문, 근거 없는 소문, 뭐 찌라시, 가담항설이죠.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 사자성어들이 좀 있는데 도청도설, 도청도설. 도자가 여기 진흙도자라는 게 이 진흙이라는 것도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길의 의미가 있어요. 도청. 도설. 길도자. 설자는 똑같고요. 이것도 가담항설과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떠도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 소문들. 그렇습니다. 풍문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바람풍자에다가 들을 문자. 소문이라고 할 때 그 들을 문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 흘러다니는 말. 그 다음에 비자가 좀 어렵게 생겼죠. 안일 비자 밑에다가 벌레충을 하면은 이게 바퀴벌레 비자입니다. 바퀴벌레 이렇게 빨빨빨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 그걸 바퀴벌레에 비유해가지고 하는 말이죠. 유언비어. 요 세 개가 의미가 다 비슷해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갑가짜. 갑가짜는 사람 인변에다가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성가짜 썼죠. 장사고자 성가짜. 가라는 의미 나고, 요건 약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약자로 쓸게요. 약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약자 시험에 잘 나와요. 가치관. 요 갑가짜가, 이 갑이라는 게, 프라이스, 가격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밸류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치라 그럴 때는, 프라이스의 의미가 아니고 밸류의 의미겠죠. 염가란 단어도 좋죠. 염가. 그 염자, 청렴할 염자인데, 뭐, 저렴하다 그럴 때도 그 염자를 쓰고요. 그 염자가 쓰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몰래, 탐색하는 거 있죠. 염탐이라 그럴 때도 그 염자를 써요. 그 염자가 쓰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가짜 들어가는 사자성어 중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그 옆에 그 물리칠 각자 보이시죠? 그 갑가짜 옆에 밑에, 쌍옥각자 밑에 물리칠 각자에 그 감가상각이 나왔잖아요.
뺄감자, 갑가자, 그 다음에 상자가 갑풀 상자죠. 그 다음에 물리칠 각자, 감가상각.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 말고요. 토지를 제외한 그런 고정자산에 생기는 그 해마다 가치가 소모되는 거 있죠. 그거를 셈하는, 헤아리는 그 회계상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그러죠.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 더할까, 오를까, 집가, 노래가, 예,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쌍옥각자입니다. 쌍옥각자. 쌍옥각자. 이게 번호를 이렇게 넘버링을 안 해놓으니까는 판서하는데 조금 혼동이 되시려나?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긴 찍는데 점 찍으면 다른 글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쌍옥각자. 이게 임금왕이 아니고 구수록이겠죠. 구수록이 2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수록이 2개니까 쌍옥이죠. 흔히 아까 흑토가 2개면 쌍토고, 쌍토규의 쌍토고, 구수록이 2개니까 쌍옥입니다. 도금이 어렵죠. 각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 형성 문자가 아니겠죠. 도금이 어렵습니다. 쌍옥각, 회의 문자겠죠.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은 뭐 얼마나 글자 자체로 보면은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중요도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도금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도금, 각이란 도금. 도금 문제 충분히 잘 나오겠죠. 실제로 잘 나옵니다. 각, 최각규. 이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경제부총리 하셨던 분인데, 강원도 분인데. 경제부총리도 오래전에 하셨죠. 노태우 정권 때인가? 그 마렵인가 언제 하셨었어요. 최각규. 아무튼 쌍옥각자입니다. 훈과 음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고, 도금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칠 각자. 이 글자 급수로 보면은 이거보다 이게 저기 낮잖아요. 요거는 3급 글자잖아요. 요건 2급 글자고, 도금도 어렵고 그런데 중요도로 보면 이 글자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볼 만한 그 요소가 많은 글자거든요.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글자고요. 물리칠 각자. 이 물리칠 각자가 쓰인 단어들이 일단은 뭐 망각이라든지 잊어버리는 거죠. 소각, 태워버리는 거. 뒤로 물러나는 퇴각, 그 다음에 냉각, 차갑게 하는 거, 팔아버리는 거, 매각,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말 중에 버리다 이런 말이 있죠. 물건 버리는 거 말고요. 뭐 삼켜버리다, 뭐 던져버리다처럼 윗동작, 앞에 동작을 끝내 치우는 거, 이런 의미로 요 각자가 지금 망각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럴 때 그렇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각설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각설 그러면은 말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앞서 해오던 그런 말이나 글 같은 데서 이제까지 다루던 그런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바꾼다 이런 의미로 각설하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물리칠 각자를 씁니다. 중요한 단어죠. 그 각설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1급 같은 경우도 한자어를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10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뜻풀이 하는 거에서도 많이 틀리시는데, 각설하고를 풀이해봐라. 그랬더니, 가혹하다라는 단어를 풀이해봐라 그러면은, 한자 그대로, 가혹하다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각설하다를 풀이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각설하는 거, 물리치는 거,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답으로 인정해주질 않겠죠. 또 이제 핵심을 못 잡고 변중만 울리는 그 풀이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뜻풀이는 전부 답이 똑같이 떨어지진 않겠죠. 글자 수도 똑같이, 문장도 똑같이 떨어지진 않겠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채점을 하겠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로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설 같은 경우도 화제를 바꾸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앞서 말하던 그런 말, 그 다음에 쓰던 글, 이런 거를 그만두고 화제를 딴 쪽으로 옮김 그랬지만은요, 핵심적인 어휘는
핵심적인 문장은 화제를 딴 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하라는 단어도, 그 각하라는 단어가 있고, 항소 기각의 기각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그 기자 버릴 기자인 거 아시죠? 각하나 기각이나 다 물리치는 건데 요 두 개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각하 같은 경우는 그 소송의 그 절차상 흠결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절차상 흠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당시 그 한나라당하고 그 민주당 이쪽 의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넘겼어요. 헌법재판소로.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건 탄핵 소추할 만한 그런 그 건덕지가 안 된다. 그렇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각하 결정을 9명 중에 5명 내리고 뭐 기타 의견 몇 명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각하됐거든요. 그런 게 각하입니다. 기각은 뭐냐? 그러니까 이유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사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요거는 다시 그러니까 기각을 하면은 다시 이제 항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패소한 거니까는요. 그렇지만은 각하 같은 경우는 그 소송 요건을 다시 제대로 갖춰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리칠 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다리 각자죠. 요 다롤이 사람 신체와 관련된 글자에 다롤이 보이면 그거는 그냥 다롤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육다롤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기 육자가 다롤 모양으로 붓으로 들어갈 땐 다롤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그 육이 여섯육이에요. 여섯육이 아니고 고기육이에요.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수에도 다롤 해가지고 가로하고 고기육자를 써놨잖아요.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육다롤에다가 물리칠 각자를 썼죠. 형성문자겠죠. 물리칠 각자에서 각이라는 의미 나왔고 다리 각자입니다. 각선미 할 때 그 다리 각자예요. 자, 각광 그러면은요. 무대에서 다리 쪽을 비추는 그런 그 라이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포트라이트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거를 각광받다 그러죠. 그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각자가 이 본연의 의미, 다리, 레그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돼요, 단어들을. 각본. 연극이나 영화 만들기 위해서 쓴 거를 각본이라 그러죠. 그럴 때도 이 다리 각자를 쓰고요. 각색도 그렇습니다. 소설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갖다가 그 시곡이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걸로 고쳐 쓰는 거를 각색한다 그러죠. 그럴 때도 다리 각자를 씁니다. 다리 붙이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각도 좋네요. 실각, 다리를 잃는 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나는 거, 실각했다 그러죠. 그런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입각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입각. 입각도 다리 각자 씁니다. 입각이 거기 안 나와 있네요. 써놔야 되겠네요. 설립자에다 다리 각자.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고 그 입장에 서는 거, 어디 관점에 입각해서 할 때도 이 다리 각자를 쓰는 겁니다. 중요하죠. 다리 각자가 중요합니다. 자, 입각, 실각. 뜻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각자. 집각자 안 써봐도 되겠죠? 문문 안에다 각자 썼습니다. 집각, 집이라는 의미의 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들 좀 똑같지는 않겠죠. 다들 차이점이 좀 있겠죠. 요 각은 누각 그러면은요, 사방을 튀어놓은 거죠. 경치를 보기 위해서 사방을 튀어놓은 그런 집.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각이라 그럴 때, 내각. 안내자에다가 요 집각자 써가지고 내각이라 그럴 때 요 집각자 들어갑니다. 내각이 뭡니까? 국무위원회 조직체죠.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 내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각의 의미로 쓰인 게 강요, 내각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조각 그러면은 내각을 조직하는 거죠. 새로 정부가 들어섰다든지 뭐 1기 내각, 2기 내각 이렇게 내각을 조직하는 걸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각에 들어가는 거, 그걸 입각이라고 하죠. 다 내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각하라 그럴 때도 요 각자 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상누각 보시면 되겠고, 모르이브의 누각이죠. 기초가 튼실하지 못해가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색일각자. 조각이라 그럴 때 그 각자인데, 요 각자도 색이다라는 의미만 생각해가지고는 조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각박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각박. 이 각박이 뭡니까?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 할 때 각박을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부각도 좋네요. 부각. 그 부자가 뜰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 부각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도 요 색일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심각이라 그럴 때도, 심각하다 그럴 때도 무슨 깨달을 각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색일각자 써요. 좋습니다. 단어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이다, 조각의 의미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각이라 그럴 때도, 즉각, 시각 이럴 때도 요 각자를 쓰고. 사자성어 각골란망, 뼈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백골란망, 각골란망 의미가 비슷하고요. 결초보온도 그렇습니다. 결초보온 아시죠? 상대되는 의미는 뭘까요? 배은망덕 정도 좋겠죠. 배은망덕. 배자는 등배자, 은자가 은의 은자, 이질망자, 큰 덕자 이렇게 쓰겠죠. 백골란망 반대는 각골란망, 백골란망 반대는 배은망덕입니다. 자, 깨달을 각자. 약자 잘 보세요. 그 위에 요런 이 부분 있죠. 요렇게도 쓰고 뭐 요렇게도 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글자들 뭐 배우락자라든지 뭐 깨달을 각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흥자 같은 경우도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간단히 쓸 때 이렇게 점 3개로 간단히 씁니다. 약자를 쓸 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일흥자도. 그러면 줄여자는요, 줄여자는 조금 약자가 달라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흥자만, 요거를 약자로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각각각자. 넘어가도 되겠죠. 뿔각자. 제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 간자. 나무목에다가 방패간을 쓰면은 요게 몽둥이 간자죠. 난간. 계단에 있는 난간 할 때 그 난간,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난간 있죠. 그렇게 씁니다. 그 난자가 난간 난자예요. 그 다음에 간봉 할 때 그 봉자도 몽둥이 봉자입니다. 침소봉대라 그럴 때 그 봉자 몽둥이 봉자 쓰죠. 그 글자가 유의자 되겠네요. 그리고 요 몽둥이 간자는 방패 간자 있죠. 요게 방패 간자 아닙니까? 요거랑 같이 통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방패 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괴이름 간자. 도금이 어렵죠. 형성 문자는 아니고 괴이름 간입니다. 이 괴, 주역에 나오는 그 괴 말하는 거예요. 이 간괴 하면은요, 간괴가 생김새가 그 8괴 중에 간상년이라 그래가지고요, 위에는 이어져 있고 2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우리 태극기에 있는 4괴에 있는 이 모습이 안 들어가 있죠. 근데 8괴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간괴라고 하는 건데 산을 상징합니다. 산을 의미해요. 산. 그리고 요게 괴이름 간이 방위를 의미하기도 하죠. 방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방 하면은요, 8방 중에 그 정동쪽하고 정북쪽 사이, 동북쪽, 그걸 간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늠할 간자, 계집 여자 3개 들어가면은 가늠할 간자죠. 도금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훈과 음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 오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아주 좀 부정적인 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좀 꺼리겠죠. 요거는 그 일반적인 심리니까, 인지상정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금이 좀, 간이랑 도금이 좀 어렵죠.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색일간자. 방패간에다가 선칼도방이 들어갔죠. 색일간자입니다. 아까 그 색일각자를 배웠죠. 그 글자 유의자 되겠죠. 요 색일간자는 출간, 잡지 출간,
뭐 신문 출간할 때 그 출간의미로 이걸 많이 쓰죠. 폐간. 계절마다 출간하는 거를 개간이라고 그러겠죠. 1년에 4번. 분기별로. 그 다음에 일간, 주간, 조간. 간행을 멈추는 거. 정간이겠죠. 간행이라고 그럴 때 요 세 개를 간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간자. 줄기간자. 간이라는 의미 여기서 나왔겠죠. 방패간에서 나왔겠습니다. 요 모습으로도 쓰고요. 우리 교재에는 다른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습도 아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런 모습. 방패간자 부분에 이 위치에다가 나무목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줄기간이에요. 동일한 글자죠. 뭐 간체, 약자라고 하기는 그렇겠고요. 이체자 정도로 모양이 다르지만 동일한 글자 이체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간자. 간부, 근간, 뿌리와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를 또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비유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간둥이, 재간이라 그럴 때도 요 줄기간자를 씁니다. 그런 단어 괜찮죠. 재치라 그럴 때도 재치 있다 할 때도 제주제자에다가 이를 치자 쓰거든요. 재간둥이, 재간꾼 할 때 그 재간을 요 줄기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간산업 할 때 기간도 좋네요. 기간산업이 뭡니까? 그거는 무슨 뭐 도로라든지 전력, 뭐 철강, 석유, 가스 이런 거를 나라의 기간산업이라 그러죠. 그거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지, 예를 들자면 그 철강 산업이 발전을 해야지 그 외에 무슨 건설업이라든지 자동차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 자동차업이 발전을 하려면 그 기본이 되는 산업이 철강업이잖아요. 그래서 철강업이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중에 뭐 경부고속도 까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기 포항에다 포항제철 만들었잖아요. 철강업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업,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자동차업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죠? 기간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겠죠? 간절할 간자. 도금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 괴이름 간자를 방금 배웠으니까 여기서 간이라는 의미 나왔구나 알 수 있겠죠?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고 부수는 뭐 당연히 마음심이겠죠. 줄기간은 부수가 뭘까요? 방패간이 부수입니다. 요거 그 부수 물어보는 문제로 잘 나와요. 요거는 부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 방패간이 부수입니다. 요거는 부수가 어렵지 않죠. 마음심이 부수입니다. 간절하다라는 것도 심리작용의 일환이니까 마음심이 자연스럽죠. 간절, 간담회도 좋네요. 간담회, 간담회 또는 뭐 뜻정자 써가지고 정담회라고도 하는데 간절. 간청. 다 그럴 때 간절할 간자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간간자. 사람 신체 간, 리버, 간을 얘기하는 거죠. 5장 중에 하나 그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로리, 6다로리겠죠. 그 다음에 방패간에서 간이라는 놈 나왔고, 어렵지 않죠. 간염 할 때 그 염자를 잘 보세요. 불꽃염자. 염증이라 그럴 때 그 염자를 불꽃염자 씁니다.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막 백혈구가 그 침입한 그런 병균들 막아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증 생긴 부분에 열이 발생하니까 불꽃염자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곡간장 그러면은 아홉굽이 간장 그래가지고 저 깊은 마음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곡간장, 구곡간장 애를 태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간담상조.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구곡간장보다는 간담상조 이런 게 시험에 더 잘 나오겠네요. 담자는 쓸개 담자죠. 서로 상자에다가 빛일 조자. 밝을 소자 밑에다가 연화발 쓴 거 있죠. 빛일 조자. 조명이라고 할 때.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춘다 그래가지고 간과 쓸개는 저 장기잖아요.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이는 게 자기 마음속을 보이는 거.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보이는 그런 친밀한 관계, 사이, 그걸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패간자. 예, 어려운 글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예, 쓰임이 방패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들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요, 쓸 때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패라는 의미가 있으니까는 유의자, 상대자 뭐 보시면 되겠죠. 유의자, 방패, 순자. 그 다음에 상대자는 뭐 창을 의미하는 글자들, 상대자가 되겠죠. 예제를 보시면은 위를 보시면은 간여라는 단어도 좋네요. 간여하다, 간섭하다. 간섭은 섭자가 건널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 같이 그 간섭 있죠. 부당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 간섭. 그다음에 상관하는 간여. 그럴 때 사이간자를 쓰는 게 아니고 방패간자를 씁니다. 섭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간섭. 부당하게 참견하는 거. 간섭, 간여 그럴 때 방패간자를 쓰고요. 간섭, 간여라고도 하고 관섭, 관여라고도 합니다. 빗장관자 그 방패간자 자리에다가 빗장관자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관섭, 관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간만. 이 간과 만이 또 서로 상대가 됩니다. 상대자가 창을 의미하는 글자 말고 이 가득 찰 만자 있죠. 이 글자도 상대가 돼요. 왜요? 간조, 만조 때문에 그렇죠. 간조, 만조. 간조가 뭐예요? 썰물이죠. 만조는 밀물이죠. 그래서 간만, 조수 간만에 차할 때 간만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됩니다. 상대자를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네요. 시험에도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난이도를 쉽게 내려면은 방패간자 상대자로서 뭐 창과 관련된 글자 물어보겠는데 조금 어렵게 물어보려면요 가득 찰 만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약간이라든지 조금 약간이라 그럴 때도 요 방패간자 써요. 그러니까 단어가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글자 자체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단어들이 이렇게 쓰임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치면 전혀 다른 글자 되는 건 아시죠? 1급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요건 어조사 우자 되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야 되죠? 삐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간자. 눈목이 부수겠고 어렵진 않죠. 간과하면은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간과하다. 그 다음에 간파하다. 의도를 간파하다 할 때, 꿰뚫어 보는 거 간파라 그럴 때 볼간자에다가 깨트를 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주마간산 좋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봐요. 그러면 산에 무슨 절이 있는지, 산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슨 꽃이 만발했는지 볼 수가 있나요? 제대로 못 보겠죠. 수박 겉핥기, 뭔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 그걸 주마간산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사자성어죠. 자, 그 다음에 대쪽간자. 대중 밑에다가 사이간자를 씁니다. 대쪽간자. 종이 후한 때 그 채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이 간편, 죽간이라 그래가지고요. 간자를 요간자 씁니다. 그게 그 종이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중국 사극을 보면은요, 공자님 시대라든지,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둘둘 말려있죠. 펼치면은 이렇게, 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쓰죠. 이렇게 쭉 이어요. 쫙 펼치면 길겠죠. 그걸 보관할 땐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죠. 그죠? 그거를 죽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고, 요 간자가 또 간략하다, 심플한 거 있죠. 간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찰이라든지 그 찰자가 무슨 찰자입니까? 편지 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쓴 편지가 아니고 대쪽에 쓴 편지, 이게 간찰이겠죠. 그 다음에 간책, 그러니까 죽간으로 된 책 말하는 거겠죠. 서간문, 편지체, 서간문, 죽간,
이건 이제 대 쪽의 의미겠고, 그 다음에 간략하다 이런 의미는 간결, 간명, 간소, 간편, 간이역 할 때 간이까지 다 이거는 간략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러니까 크게 두 의미로 구분해서 봐야 되니까 두 의미를 다 적어놨습니다. 두 의미 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훈과 음을 적는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되죠. 두 개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이간자 좋습니다. 그 밑에 치갈자. 초도 밑에다가 어찌갈자를 쓰죠. 어찌갈자에서 가리라는 의미 나왔고, 여기 어찌가리라는 건데 이 글자가 들어가가지고 주로 가리라는 의미 잘 나옵니다. 알이나 가리나 이런 의미 나와요. 치갈자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죠. 등자도 이게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칡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를 감고 올라가는 덩쿨류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뭔가 복잡하게 뒤엉켜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거를 갈등을 겪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갈등을 이렇게 씁니다. 중요한 단어죠. 도금에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랑캐 이름 갈자는 가죽혁에다가 어찌갈자를 쓰죠. 아까 칡갈자와 마찬가지로 어찌갈자가 들어가가지고 가리라는 의미 납니다. 말갈 요 단어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말자도 오랑캐 이름 말, 갈자도 오랑캐 이름 갈 그렇습니다. 혹시 오랑캐 이름 요 훈이 길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말갈 갈 그래도 정답 처리할 겁니다. 수나라 당나라 때 그 동북지방, 동북 삼성 있는 그 동북지방, 그리고 그 밑에 한반도 북부까지 걸쳐가지고 거주하던 그 퉁구스계 총칭을 말갈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활동 무대가 우리나라 발해나 고구려나 이쪽하고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류도 있었겠고, 많은 또 교류가 많았겠죠. 말갈족. 말갈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목마를 갈자. 물소가 들어가 있고, 어찌갈자. 역시나 가리라는 의미 나네요. 목마를 갈자입니다. 갈구하면은요, 목마르듯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증. 기갈 그러면은 기자가 배 줄일 기자 아닙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한 거죠. 갈수기 그러면은요, 비 안 내려가지고, 가뭄이 든 시기를 갈수기라고 하고요. 사자성어 임갈굴정 좋네요. 이 임자가 이말 임자거든요. 목마른데 임에서 목마른데 닥쳐가지고 이런 의미겠죠. 굴자가 팔 굴자입니다. 뭘 파요? 샘을 파요. 목마른데 임에서 샘을 파요. 목이 이미 말랐는데 이제 그때 샘을 파요. 샘이 금방 파집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때가 늦은 거거든요.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 때 늦음을 탄식하는 그런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들 또는 뭐 사자성어 아니라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런 어휘들이 좀 있어요. 임갈굴정이라든지 풍수지탄이란 말도 있죠. 바람풍자 나무수자 풍수지탄이 있죠. 그게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라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은 바람이 가만두질 않고, 자식은 봉양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제 철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볼까 이랬더니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질 않고 이미 돌아가셨죠. 그렇게 풍수지탄, 이것도 만시지탄이고, 망양보래. 양을 잃고 보자가 기울보자. 수리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를 했자. 간머리 밑에 소자를 쓰면 우리를 했자입니다. 망양보래. 또는 뭐 사후약방문. 다 의미가 비슷하죠. 만시지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아이고 앞에 개괄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네요. 그 밑에 세 글자만 더 할게요. 거울감자. 세금변에다가 볼감자를 씁니다. 거울감이에요. 형성문자죠. 거울경자가 있죠. 거울감자는 귀감이라는 단어 좋네요. 그 귀자 거북귀자 아닙니까? 귀감 하면은요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귀감.
그건 뜻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귀감 좋고. 그 다음에 감별, 감정 그럴 때도 거울 감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감상, 그 감상이 영화작품 감상, 미술작품 감상할 때 그 감상을 넣겠습니다. 감상문 할 때 그 감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감이감, 구태여감, 예, 용감이라고 할 때 요 감자 쓰죠. 예. 그 다음에 달감자, 예, 어려운 글자는 아니죠. 제부수입니다. 달감자 들어간 사자성어들이 많죠. 뭐 약방감초라든지 감언이설, 예, 뭐 고진감래, 감탄고토, 예, 어려운 사자성어들 아닌데 뒤에 또 언급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예, 달감자까지 해봤습니다. 예, 뭐 첫 강인데 앞에 뭐 이런저런 설명하느라고 한 40자 했죠. 두 번째 강의 시간부터는 훨씬 많은 글자들을 소화를 할 거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